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신규명 내 영산 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란 무량 자비성중 부분 이렇게 예불문 중에서 앞에 대승불교의 보살들 4대 보살을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보면 4대 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이렇게 4대 보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 얘기하는 거고, 영산은 지난 시간에 영축산, 이고, 그 다음에 수불부촉, 거기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이제 법화경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영산이 법화경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부촉이라는 게 유촉, 부촉, 뭐 지금도 쓰는 말이죠. 뭘 부촉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누구누구에게 그걸 얘기했다고 하냐면 10대 제자, 16성, 그 다음에 500성, 독수성, 그 다음에 1200 아라한.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적인 분들이고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무량자비성중은 그냥 그 외에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쪽으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10대 제자. 10대 제자 그러면 부처님의 10분의 제자들, 이거 이제 어디서 처음 나오는 거냐면 유마경의 제자품에 처음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는 10대 제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제 증일아함경 제자품 이런 데 보면 어떤 제자가 무엇을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쭉 나오지만 10명으로 딱 묶어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으로 묶는다는 거는 십진법이 일반화됐다는 얘기고, 부처님 당대나 그 뒤에까지도 한동안은 십진법이 사용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십진법은 기원 전후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인도 사람이 처음 만든 거고, 그게 이제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다른 말을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아니 실제로. 그래서 영은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는 것. 숫자 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0이라는 0만 가지고는 0이 100개가 있어도 아무런 값을 못 가지죠. 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느냐? 아니, 거기에 실수가 붙으면, 그러니까는 숫자가 붙어버리면 2라고 붙든, 그러면 0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작용력은 있는데 실체적인 독립적인 어떤 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게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용력은 있지만, 꿈처럼 작용은 있지만 실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공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상의 생각에서 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영이 도출되면서 인류가 불을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사도 아니죠. 그건 선사네. 인류 문명사상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 불의 발견.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불을 나중에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철기, 금속의 문제들, 금속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숫자, 수의 발견. 이 수가 된 뒤에 이제 드디어 어떤 체계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 수를 못 다루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전 세계가 십진법을 쓰겠어요. 전 세계가 언어적 통일이 됐느냐? 안 됐죠. 문화적 통일이 되느냐? 안 됐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통일하는 게 도량형의 통일. 그러니까 뭐 미터법이라든지, 지금도 우리도 최근에 그런 게 없어졌죠. 평이라는 개념.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평 개념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20평, 30평 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평방미터를 해갖고 딱 얘기를 하면 그게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거를 선호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젊은 애들 같이 아예 평 개념이 없고 그냥 평방미터 개념만 있으면 그거에 또 익숙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리 개념, 근 개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리,
뭐 오리길이야. 뭐 이런 식 개념.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 리 개념이 거의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키로 개념이 더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리 개념보다는. 리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근데 아마 그 시대를 상당히 사셨던 분들은 또 그 개념이 괜찮을 거예요. 환산하기가 머릿속에서 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뀌는 것도 하나 있는 게 주소,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게 지금 바뀌는 거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도로명 주소를 잘 못 외우는데, 그래서 도로명 주소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왜냐면 기존에는 무슨 동에 살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울산이면 울산, 뭐 서울이면 서울, 거기에서 어디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가 되면 그게 다 사라졌죠.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자 동네라는 동네들이 있죠. 뭐 청담동, 옛날에 그 청담동 며느리 뭐 드라마도 있을 정도니까 청담동. 근데 그 청담동이 없어지면서 어떤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버리면 그러한 동에서 주는 이미지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튼 익숙한 거에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게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현대에도 도량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예전에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현대기아차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 세계 5위 생산력을 가지는 자동차 메이커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마크, 엠블렘이라고 하는 이 마크가 너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쁘다는 거예요. 현대는 뭐 서로 손잡고 있는 거라잖아요. 그 H자가 서로 이렇게 손잡고 끌어당기는 뭐 이런 거라는 얘기가 있고, 뭐 기아는 그냥 기아지.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게 세련도 안 되고, 요즘 애들로 말하면 간지가 안 난대. 뽀대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아우디나, 뭐 람보르기니나 이러면 이렇게 차 하면 이렇게 마크가 탁 멋있게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복잡해서 멋있는 건 아니에요. 아우디 하면 동그라미 4개, 올림픽 이거 같은 거, 이런 올림픽 비슷한 이런 동그라미 4개잖아요. 벤츠도 그냥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아니, 너무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남다르죠. 그래서 현대나 이런 것도 좀 좋은 디자인으로 한번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하나를 새로 디자인을 해서 바꾸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예전에 삼성이 로고 바꿨을 때 수천억 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대 같은 데도 그 간판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미지도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몇 년을 끌고 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꿨던 기업들이 있죠. 삼성도 그 로고를 바꾼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바꾼 건 LG예요. 네. LG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전에 금성, 럭키 금성, 뭐 이런 데서 출발한 그 디자인들하고는 지금 애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당연히 뭐 그 마크 자체를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마크를 하도 우리가 오랫동안 봤었으니까. 그래서 LG가 처음 그 마크 나왔을 때 되게 웃겼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웃겼어요. 저 뭐 장난하나? 어떻게 마크를 저렇게 쓴대? 근데, 오랫동안 보니까 또 뭐,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잘 바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정착되는데도 현대사회에서 LG가 마크를 하나 바꾸고, 현대가 하나 바꾸는데, 현대가 그것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거든. 함부로 못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 드는 거는 둘째 치고, 이미지를 다시 쌓아간다는 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말이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디자인에서 깨지면 너네는 결국은 인류차로 못 올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디자인으로 자동차가 바뀌었죠. 그 전에는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자동차의 최고 이거였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앞으로 나오면 조립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조립.
그래서 기술이 필요가 없고 그냥 조립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컴퓨터죠. 컴퓨터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면 좋은 메이커께 더 좋습니까? 진짜 컴퓨터를 고사양을 쓰는 애들 거 보면 지가 갖다가 다 하나하나 부품을 사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성 큰 회사 제품을 그냥 다 완제품을 사오는 거고, 젊은 애들 이렇게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 애들 보면 더 안 쌉니다. 이렇게 조립하는 게 더 비싼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억까지도 들어요. 그 세트를 잘 맞추면 몇 천만 원, 막 1억 이렇게 갖다 박아가지고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요. 컴퓨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 기술이 필요하냐? 전문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들을 다 완제품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 부품들을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누가 만드느냐라는 게 거의 의미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핸드폰도 내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의 모든 부품이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럼 그 부분만 연결시키면 그래서 중국 핸드폰 업체들이 저렇게 빨리 성장을 하면서 따라올 수 있었던 게 이미 부품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디자인만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기술이 좋아도 그게 곧 평준화되는 거고 단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게 애플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 모든 게 또 그냥 그렇게 컴퓨터 조립하듯이 조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디자인으로 승부가 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 엠블렘의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바뀌는 것도 이렇게 지금 기존에 인식됐었던 것 어떤 하나를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힘든 노력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면 십진법은 고대에 움직여서 전 세계를 통일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 당시 어떤 제국이나 문화나 제가 늘상 하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맞는 종교가 있다면 100% 옳은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가 전 세계를 통일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거는 하나의 절대성을 가지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십진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거냐면 만유인력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 법칙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해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으로 통일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십진법 아라비아 숫자. 누가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십진법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인도에서 그 공사상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일반화되냐면 기원 전후에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되면서 아라비아 숫자는 이제 아라비카 뭐 이런 거 커피도 마찬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거고 커피도 원래 뭐 원산지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했어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썼죠. 그걸 처음에 쓸 때는 그게 이제 기도용 음식이었잖아요. 기도용 음식. 날 새고 철야기도 할 때 커피를 먹고 커피하고 초콜릿은 전혀 이상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초콜릿은 힘다는 약으로 먹었던 거고 뭐 맛있다 이런 거는 요즘 가미된 거고 그리고 카카오 뭐 99% 카카오 뭐 90% 카카오 이런 거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죠. 별로 맛이 없죠. 그냥 좀 씁쓸하죠. 그래서 걔네는 그걸 힘나는 약으로 처음에 먹었다는 거고 남미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산에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당 떨어지고 뭐 힘들면 초콜릿 이렇게 먹으면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종교 음식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제 철야기도 같은 거 할 때 계속 주면서
그러고 보면 절에서도 비슷한 거고, 카페인 음식들이 대부분 그러네. 절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뭐 참선 같은 거 할 때 졸리니까 차를 계속 마셨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건 생차. 그래서 녹차 계열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제 종교 음식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은 이슬람이 저렇게 있지만 예전에는 이슬람이 유럽까지도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었으니까. 오스만 투르크 터키잖아요. 뭐 이슬람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람브라 궁전 이런 게 다 이슬람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뭐 한동안 먹었으니까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슬람을 못 이기죠. 이슬람을 못 이기죠. 그리고 이슬람이 강력한 거는 인도에서부터 유럽으로 연결되는, 쉽게 말해서 중개무역이죠. 딱 계산을 해도 육로로 가면 이슬람밖에 없죠. 그럼 걔네들이 돈 붙여먹기에 따라서 뭐 돈을 계속 유럽은 띠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도저히 띠낄 수가 없다. 저거를 직거래를 해야겠다. 직구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사람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복 발견하고 인도까지 가는 게 뭐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도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아메리카도 인디안이 되는 거고, 자기는 인도인 줄 알았다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발견해서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쪽이 그렇게 약간 더운 쪽이 향신료가 좋죠. 향이 진하죠. 우리도 보면 그쪽 가는 거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나중에 이슬람이죠. 그냥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왜 저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까지 이슬람이냐면, 동쪽으로 무역하려면, 인도에서 동쪽으로 무역하려면 그 동네가 또 바다에 그거예요. 중개무역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무슨 돈 되는 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절대 안 놓습니다. 제국들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이 강력하니까, 인도 쪽 이슬람이 강력하니까 거기까지 지배력을 떨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거기까지 가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실크로드가 육로가 번성했을 때는 돈이 얼마가 들어서도 서북 쪽을 경영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이 무역을 하면서 이걸 퍼뜨리게 되는 거죠. 십진법을 무역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편리한 게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량형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숫자의 통일이 되는 게 당신들은 여기저기 가서 무역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게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카페, 커피. 예.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선진 문화죠.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신라 시대 때나 통일 신라 시대 때나 뭐 고려 때나 중국 당나라나 송나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차 문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선진적인 거니까. 우리 이런 거 있어. 이제 이렇게 70년대 말 80년대 초로 얘기하면 코끼리 밥솥이죠. 코끼리 밥솥. 안 그러면 그 미지의 노란 꼭지에 지우개 달린 연필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나게 좋았던 그런 거 하나 갖고 가면 막 애들이 이렇게 봐줬던 그런 선진 제품이죠. 선진 제품. 자, 그러고 생각하면 참 아득해. 80년대에는 콜게이트 치약만 있어도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80년대 초까지 콜게이트 치약, 나 그게 그렇게 이빨을 잘 닦게 해주는 건지 나 그 당시에는 너무 감동했었는데, 왜 그 콜게이트 치약에 대해 생각을 달리 했냐면, 중국에 가면 중국은 중국 이렇게 성지순례나 이런 거 하면 중국은 들어가면 치약 칫솔이 있잖아요. 선진국에는 이게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는 치약 칫솔 같은 게 잘 있는데 거기 보면 콜게이트 치약이 일회용 치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럭키 치약만 있을 때 7, 80년대 초반까지 럭키 치약만 있을 때 그거를 콜게이트 치약 같은 거 하나 보면 대단한 건 줄 알았지. 그리고 담배도 말보로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말보루를 펴요. 이러면 진짜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양담배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연기만 보고도 잡고. 정부 공무원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양담배 피는 사람들 잡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이 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숫자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게 이제 선진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슬람의 문화를 받아들인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 예, 커피죠.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쓰니까 걔네들이 가장 중요한 병목 지역에서 무역의 십자로에 해당하는 데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동서로 퍼지기가 쉬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굳이 우리 전통적인 숫자를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안 쓰더라도 굳이 우리 전통적으로 숫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십진법은 퍼졌죠. 그래서 우리도 당나라 때 다 십진법 썼었잖아요. 우리 전통 진법은 이진법, 오진법, 삼진법.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쓰던 건 삼진법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삼세판이라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3에 대한 거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안정된 거는 아무튼 기원전후. 그리고 그 기원전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경전이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도배되어 있죠.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뭐 이렇게 해서 전부 10 개념으로 쭉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10세 제자가 어떠한, 이렇게 범주로다가 묶이는 거는 유마경, 제자품. 그럼 유마경 제자품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기원전후에 만들어졌겠죠. 10 숫자로다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는 거는 기원전후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인도 사람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유행시킨 거 공예, 영의 발견, 그리고 십진법. 영이 곧 십진법입니다. 영이 없으면 십진법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생각해 봐도.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쓰던 거는 사진법. 그래서 이게 시대가 뒤로 갈수록 진법이 커져요. 중국은 이진법 쓰다가 오진법 쓰다가 그게 음양오행이라는 자취로 남은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뭐 사성제 8정도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십진법을 쓰고 나서 이게 뭐 백진법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되게 재밌을 건데,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